볼 도표는 이제 음악의 장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 그 도표를 볼 거예요. 이제 장르라고서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미리 적어놨어요. 안 적어놓으니까 좀 쓰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미리 이번에는 좀 적어놨는데 이런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변화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나 영상이나 이렇게 극적인 요소에 잘 적용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도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전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지만 이런 도표들 이렇게 써놓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더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인적이거나 혹은 각각의 이제 장르 내부에는 이렇게 표에 맞지 않는 다양성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외들도 또 아이디어도 다양한 다른 아이디어들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도표를 보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틀을 안정적으로 짚고 그 위에 우리의 다양성을 세웠을 때 더 멋진 음악이 좀 더 단단한 음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반적인 도표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 이제 대충 처음부터 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이걸 이제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핫재즈 같은 경우는 재즈 중에서 핫재즈, 쿨재즈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핫재즈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흥겹고 막 신나게 만들어주지만 반대로 이제 쿨재즈, 재즈 안에서의 쿨재즈는 반대로 굉장히 긴장이 풀린 상태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재즈이기 때문에 신나. 재즈라서 뭐 항상 뭐 정신이 없어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르 안에서의 다양성은 언제든 존재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써놓은 것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각 장르에 이렇게 음악들을 나눠놨는데 물론 더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들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각 장르의 음악을 대비시킴으로써 이제 뭐 관객을 어떠한 상태 그게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관객을 어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울했는데 뭐 좀 기쁘게 해주고 좀 더 우울해지고 싶어서 더 우울한 음악을 듣고 뭐 이런 것처럼 어떠한 이제 감정 상태 혹은 뭐 감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아까 재즈를 듣다가 막 엄청 신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크나 혹은 뉴에이지 같은 거는 굉장히 잔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음악을 또 틀어줌으로써 이 뇌파가 굉장히 명상하는 그 상태로 이제 바뀐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나다가 이렇게 조용해졌구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아주 그냥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뇌파적으로도 이런 음악으로 바꿔졌을 때 혹은 그냥 평상시였다가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좀 명상하는 그런 뇌파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 관객의 그런 상태를.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예를 보면은 뭐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좀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로는 이제 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이제 조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이제 재즈나 뭐 낭만주의 음악들은 뭐 정신 상태를 이완시켜서 반대 상황으로 이제 좀 유도하게 한다는 거죠. 이 음악을 듣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또 다른 뭐 재즈는 이제 뭐 약간
약간 즉흥적인 그런 색깔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일률적인 질서, 리듬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에서 문제나 분쟁 해결의 해결책이 나올 때 뭐 이런 음악을 쓰면서 조금 더 분위기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면서 영상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에 음악을 만들어서 그 관객의 상태를 같이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그냥 감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태까지 변화를 전체적인 관객의 상태, 뭐 뇌파까지 나왔으니까 상태를 바꿔버림으로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방향성을 이렇게 몰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바뀌어지게 만드는 역할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펫의 거장인 분인데 이름이 성함이 윈턴 마살리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재즈를 연주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차이점을 극복하느냐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영상에서도 굉장히 이 말이 잘 들어맞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조금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한번 여기서 쭉 한번 같이 보고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금 무슨 여기까지만 해도 뭐 뇌파 얘기하고 있고 뭔가 싶지만 여기까지 가장 주된 내용은 간단하게 관객의 상태를 감정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장르, 색깔의 특성을 영상과 잘 매치를 시켜가지고 만났을 때 관객들의 그런 영상을 보는 어떠한 상태, 감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태들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거는 당연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몰입을 해주면서 관객들의 상태까지 변화를 해준다는 게 여기 방금 전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장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설명을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뭐 가스펠, 샤머니즘적인 약간 원시적인 그런 신선한 가스펠, 뭐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 약간 어떻게 보면 고대 음악, 그러니까 고대라기보다 원시 음악 혹은 원시의 때에 그 신을 숭배하는 음악들 있죠. 이게 뭐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에 원시시대 때 그런 소리들. 그때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타악기들을 많이 썼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교 행사, 원시시대 때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동굴에다가 벽화처럼 그리고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원시 시대의 또 동굴 벽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끔 배경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적인 종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 원시 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들을 숭배한 게 아니라 뭐 동물을 숭배하는 원시 부족들도 있을 거고 조상을 숭배하는 원시 부족들도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향한 이런 영적인 인지, 생각들, 감정들 뭐 이런 배경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안 송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악기나 음악의 다양한 색깔들을 소개를 하다가 하는 이제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루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음악 역사를 훑어보면서 쉽게 그때의 음악적인 색깔들을 들어보면서 지나가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건 이제 역사 속에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고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아주 단순하게 방금 전에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시대별로 적어놨어요. 신기한 건 아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원시 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때는, 타악기가 주로 쓰였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원시 시대 때는 악기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지금도 흔히 내가 악기를 하나도 연주할지 몰라도 그냥 책상 두드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면 내 손으로 박수라도 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쳐서 내는 악기, 타악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손이든 물건이든 어떠한 물체를 가지고 이것을 쳐서 내면 그게 이제 칠타 해서 타악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시시대 때 어떤 악기가 제일 흔했겠어요? 타악기가 제일 흔하죠. 그러니까 바이올린, 또 금관악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전에 타악기류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드럼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원시 시대스럽고 조금 약간 원시주의처럼 음악을 쓰려면 약간 타악기 음악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그런 느낌이 이제 잘 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 배경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때는 그렇고요. 그러다가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때는 본인들이 그냥 놀고 즐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타악기를 이제 만들어서 그냥 나무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주를 하고 타악기처럼 연주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도 한국 음악에 대해서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민요나 민속 음악 같은 경우는 구전돼서 오지만 이제 궁중 음악 같은 경우는 다 써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원시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구전으로 전파해서 같이 즐기고 구전으로 이제 내려와 오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여러 명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똑같이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종교의식 같은 것 행사를 할 때 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얘랑 친해서 ABCD라는 친구랑 친해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ABCD한테 구전을 하고 거기 이제 딸 아들이 나와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같이 연주를 하면 됐던 것이지만, 나랑 내 친구, 내 자녀, 내 부모가 아니라 어느 부족이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 후대에도 계속 똑같이 연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 구전으로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굴 벽화 그림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역사책 보면 이렇게 막 포즈도 그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악보랑 똑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질서, 규칙들, 악보같이 이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종교 행사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나아졌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로 종교가 이제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교회 사람들 안에서 뭐라고 할까, 여러 많은 교인들이 와서 음악을 이제 종교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됐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보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레고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오선지는 아니지만 거의 오선지와 음정들이 있는 거의 유사한 악보를 만들어냈어요. 그레고리안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그 악보를 이제 그레고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그레고리안 악보를 가지고
이제 종교 행사 음악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안 음악이라는 거는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곡 같은 거 있죠. 이제 오래된 그런 성가곡을 그 악보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 보니까 그 교회의 종교 악보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오선지의 악보가 악보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근본이 이제 시작이 그레고리안 그 악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그레고리안 성가곡이라고 하면 이제 종교 성가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가 뭐냐면 그냥 또 이제 그냥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교회 음악, 종교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 음악이 효과가 왜 뭐지? 하고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했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굉장히 형식도 지켜야 되고 규칙도 굉장히 엄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까지 음정이 있는데 시 하면 꼭 도로 가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레미파 파 하면 약간 그 다음 음정으로 가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파랑 시는 계속 그 다음 번으로 가고 싶어 하는 색깔이 진한 음정이기 때문에 다른 음정한테 의지를 한다 해서 약간 그 다음에 이제 파랑 시가 조금 다른 화음이랑 같이 붙어 있을 때 불협화음적인 소리들이 많이 나요. 그냥 레파라 하면은 그냥 괜찮은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정말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법칙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거의 기본은 항상 도여야만 했는데 그 도 음정의 근본, 그러니까 원음이 도라고 했을 때 파랑 시가 너무 불협적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악마의 소리다 해가지고 음악에서 파랑 시는 음정으로 쓰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레미 솔라까지만 이제 썼던 거예요. 뭐 이런 혹은 뭐 선법이라고 해서 레미파솔라시도레 미파솔라시 이렇게 도리안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믹솔리디안 이런 식으로 이런 선법들이 있어서 그 선법을 지켜가지고 멜로디를 만들거나 그 음정들만 써야 되거나 또 쓰면 안 되는 화음들이 있고 굉장히 좀 심했어요. 세븐 우리가 많이 쓰는 세븐도 못 쓰게 했고요. 항상 3화음 위주로 써야 했고요. 항상 선법을 썼으면 선법에서 끝에 음은 도거나 레로 도리안 같은 그러니까 레미파 레로 시작하는 거는 꼭 레로 끝나야 되고 도로 시작하면 꼭 도로 끝나야 되고 이러한 되게 법칙이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깝깝하죠 벌써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규칙적인 호흡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리듬감을 줬다가 쉬었다가 분위기도 막 극적이었다가 했다가가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규칙적인 리듬, 규칙적인 호흡, 그 다음에 좀 형식을 준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너무 화음이 협화음으로 성가곡처럼 이어지다 보니까 명상음악처럼 이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만 되게 오래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악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원시 시대 다음이거든요. 이 시대 때부터 쓰고 있는 악보가 계속 그 악보에서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법도 한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데 그레고리안 찬트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만은 역사에서 알아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고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뉴에이지 시대가 온 건 아니고, 뉴에이지는 조금 이제 명상이랑 비슷한 분류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제 역시나 이제 약간 명상이고, 조용하고,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약간 미니멀리즘처럼 좀,
조용하고 반복적인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죠. 뉴에이지는 너무 설명할 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시기 다음이 이제 바로크 음악인데, 이제 뭐 핸델 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바하 뭐 이렇게 뭐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교회 음악에서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는 정말 교회 음악의 다음으로 오는 거의 그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의 작곡가, 물론 그 다음 이 시기 계속 낭만주의, 고전주의 음악까지 여기 뭐 이 이후에 더 있긴 하지만 크게 나눴을 때 인상주의부터는 이제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후의 음악들이기 때문에 이 뒤부터는 생각보다 가깝죠. 여기 전까지를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이때 이제 이렇게 클래식이라고 불리우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다 거의 교회가 주로 이제 음악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속한 작곡가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아니라 뭐 대부분 다 귀족층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 귀족들을 위해서 귀족들한테 이제 소속되어 있는 작곡가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바하나 뭐 핸델 뭐 모차르트 뭐 베토벤 다 교회의 소속 작곡가였어요. 그냥 하나 예를 들면 베토벤도 이제 뭐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엘리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엘리제를 위하여가 귀족의 자제 딸을 위해서 쓴 헌정곡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귀족들을 위해서 이제 작곡가들이 후원을 받고 이제 작곡을 많이 했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바로크 음악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안 바로 다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교회스럽고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하는 음악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사실 이때 그레고리안 이때쯤은 이제 막 악보가 나오고 악기가 나오는 시기였는데 반해서 이 다음 이제 바로크 시대에는 다 이제 악기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제 형식들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식과 그 악기를 다 따라야 하는 거죠. 합창은 오직 합창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오케스트라랑은 절대 사람 목소리랑 같이 붙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도 규율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질서 정연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막 멜로디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슬프고 그러다기보다는 빰빰빰 빠라빰 뭐 약간 웅장하면서 교회스러우면서 안정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멜로디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인 흐름, 화성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 고전주의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이런 그 교회의 형식, 그 다음에 뭐 화성, 뭐 하여튼 법칙을 굉장히 많이 따랐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전주의 때는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이제 이 시대를 그 다음 시대죠. 그 다음 시대를 이제 연 건데, 이때가 이제 고전주의가 약간 그런 교회의 형식적인 안정감을, 법칙을 지키면서도 너무 이게 지겨운 거야, 이제. 몇백 년 동안 이러니까. 그러니까 좀 멜로디적이고 수평적이고 조금 더 대담하고 다양성을 이제 추구하려고 꿈틀거리던 시기가 이 고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때보다는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좀 시각적이어지고 3차원으로 좀 지각이 좀 다양성, 좀 꿈틀거리는 시대답게 약간 이러한 특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합창이랑 오케스트라는 안 됐는데, 베토벤은
합창이랑 오케스트라를 이제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근데 모차르트도 그 당시에는 다양한 언어로 뭐 오페라가 제작되진 않았어요. 오페라가 주로 이제 다 영화에서 보면 다 귀족들이잖아요. 귀족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한자를 쓰고 싶어 하지 한글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이제 모차르트도 다양한 나라의 다른 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냥 기본 평민이나 서민들까지도 볼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나라의 각각의 언어로서 음악을 만들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도구로 된 이제 오페라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모차르트도 한번 이제 좀 논란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스타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만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좀 새로운 실험 정신으로 이제 음악을 만들었던 게 이제 베토벤이랑 모차르트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꿈틀거렸던 거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 때문에 이제 낭만주의가 열리게 됐는데, 낭만주의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딱 들었을 때도 좀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쇼팽 같은 이제 녹턴, 뭐 야상곡 이렇게 쇼팽이 뭐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피아노를 잘 쳤겠죠? 그러니까 달빛 앞에서 앉아가지고 걔 피아노를 이제 막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녹턴이란 말이에요. 네. 야상곡. 그래서 이렇게 막 화성적으로 수직적으로 이제 되게 안정적이게 빰빰 웅장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내면, 내 감정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성, 뭐 따뜻함, 로맨스, 뭐 애국심 다 결국에는 다 본인 이 부분 이렇게 안정감, 이렇게 웅장함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단체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때는 좀 감정적이고 나만의 그런 감정에 많이 집중을 해서 음악을 만들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도 이런 약간 웅장한 음악들을 듣고 싶다 하면 바로크 음악 틀어가지고 이제 찾아서 들으면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고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고전주의가 약간 고전 음악이 바로크 음악보다 조금 더 화려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던지 아니면 아예 나는 좀 요새는 감성이 부족해 하면 이제 낭만주의 음악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는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물론 요새는 굉장히 음악의 그 스타일이 다양하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인상주의부터 뭐 원시주의 있고 표현주의 있고 계속 나오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다 뺐고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음악들이 방금 얘기했던 뭐 표현주의, 뭐 원시주의, 뭐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많이 들어봤죠, 그쵸? 이게 대충 뭐냐면 그 전에는 다 귀족들이 나 굉장히 우아해, 클래시컬해, 요런 음악은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나의 우아함을 표현해주고 이런 스타일에 그쳤다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그런 사회 계급도 깨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피 터져서 죽어나가는 판국에 뭐가 우아하고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우아한 음악들을 하는 게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역겨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또 반항, 클래식에 대한 반항, 이 전시대에 대한 반항으로 얘네가 얘기했던 방금 뭐 수평적이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런 것들을 다 탈피해서 다 무조건 반대대로만 하고 다 불협화음만 쓰고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면서 조금 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피폐해진 그런 나라들과 모습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날카롭고 무섭고 기괴하고 불협화적인 음악들이 이제 아까 저번 그 영상에서 말했지만 그 애기가 피아노를 주먹으로 쾅쾅쾅 치듯이 그런 음악들이 이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인상주의 음악 같은 경우는 드뷔시가 이제 가장 메인이라 좀 말의 표현이 그런데 가장 인상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인데 갑자기 확 막 날카롭게 변한 게 아니라 이때의 음악들이 우리가 영상으로 표현하기는 참 좋아요. 이게 뭐냐면 그림도 그 모네의 그림 보면 수채화인데 다 이렇게 뿌연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처럼 사회적으로는 그런 음악적인 형식들 이렇게 규칙들을 다 허물어 가는 거예요. 항상 그전에는 이렇게 정물화 해가지고 혹은 사람 인물화 해서 딱 선이 분명하고 물체가 분명한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면 이 당시에 이제 그림들은 굉장히 그 선들이 희미하고 그런 전반적인 그림들이 물체가 대충 뭔지는 알겠으나 이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딱 정밀화처럼 구별되어지지 않고 뿌연 안개 낀 상태의 그림들이 많이 생겨지는데 이제 이런 게 형식들을 파괴해 나가는 그 전 클래식 세대에 열심히 우리가 막 형식론 책도 있고 악기론 책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역시나 드뷔시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뭐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라베스크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이제 수업이었으면 이렇게 같이 찾아봐주고 했을 텐데 유튜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또 같이 이제 올리게 되면 또 겁나서 그걸 이제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아라베스트라는 이제 드뷔시 아라베스트라는 곡이 이제 가장 이제 인상주의 그런 분위기를 잘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좀 오묘한 그런 거예요. 그게 영상이나 영화로 따지면 약간 판타지 음악 같은 음악들에서 많이 쓰이는 음악들이 이제 드뷔시 음악들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안개가 뿌연 것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판타지적인 색깔을 주고 있는 게 이때의 음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 음악이나 재즈, 블루스, 딕시랜드, 레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즈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르가 있고 블루스 안에도 많은 장르가 있고 레게도 많은 장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일단 굉장히 신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익살맞으면서 장난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라틴 같은 경우는 이제 라틴 춤은 이제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몸을 부딪히는 그런 음악들, 춤을 추기 위한 그런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몸을 흔들게 하는 왈츠처럼 결국엔 약간 춤곡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들이 춤곡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흔들고서 신나게 되는 음악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팝이나 컨트리 음악인데 미국 음악 중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컨트리 음악들이 항상 이제 상위권 랭크에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트로트나 이런 것들처럼 이제 계속 인기가 우리가 듣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서양이라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총겨누고 있는 그런 느낌의 사막에서 노래 부르고 되게 옛날 음악일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이 이제 컨트리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음악들이 항상 인기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트로트가 막 지금 한창 인기인 것처럼. 근데 아무튼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그냥 TMI일 수도 있는데, 트로트는 원래 일제시대 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음악적으로 신나게끔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 일본이 일부러 이제 트로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굉장히 신나거나 혹은 사랑 노래에만, 우리나라가 되게 사랑 음악이 많은 것도 그런 잔재예요. 그래서 사랑 노래나 뭐 트로트나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이제 나라 돌아가는 거는 이제 관심을 끄게 하는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트로트가 원래는 일본 거였으나, 근데 그게 아직도 일본 것인가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이후로 너무 세월이 많이 변하면서 일본의 트롯과 우리나라 트롯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에서 들어와서 일본 음악 트로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나라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게 이제 트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일본 잔재니까 내쳐야 되나? 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색깔을 가지게 된 게 이제 트로트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락인데, 저는 이렇게 락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 이렇게, 물론 락에도 굉장히 저는 이렇게 얼터네이티브나 이렇게 조용한 곡들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공격적인 움직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긴장감을 주고 공격적이거나 뭔가 확 트여지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우리가 쉽잖아요. 그냥 들었을 때, 그냥 락이란 장르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헤비메탈, 펑크, 랩, 뭐 힙합, 그런지 뭐 이게 지금 같은 장르들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좀 모아놨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흔하게 자주 보는 그런 장르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역시나 이것도 약간 반항적인 태도가 이제 근원이 많이 돼요. 이제 헤비메탈도 그렇고 힙합도 그렇고, 힙합도 역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흑인 음악에서 유래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좀 흑인이 미국, 그러니까 백인들의 그런 억압에서 반항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힙합인데,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런 기본적인 이 힙합의 태어난 역사를 알고,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힙합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나라 친구들이 힙합을 막 하는 걸 보면 살짝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게 이제 흑인 친구들의 그런 불합리했던 역사를 가지고서는 그걸 반항을 하는 건데, 그거를 아시아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흑인인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애매하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아무래도 그런 역사를 가졌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그런 힙합이라는 장르가 탄생을 한 거가 되겠죠. 그냥 그 역사 속에서만 보면 좀 그래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힙합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점 대중적이고, 그런 어떻게 스웩이 있거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스타일들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르들로 이제 좀 변화를 거치고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한국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나라의 특성이라든지, 그렇게 약간 색깔이 토착화 된다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 온 거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또 뭐가 있을까? 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고 막 정신없고 막 이렇게 사고를 불러오는 그런 장면에서 많이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공격적이고 정신없고 뭐 이런 그러면 이 락 음악 장르를 이제 그런 영상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상을 그런 뭔가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래서 뭘 추격해야 되거나 뭐 그랬을 때, 정신이 없거나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러한 락적인 장르를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르의 특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없고 좀 빠른 호흡을 가져오고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게 락앤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영상을 봤을 때 요거는 그런 영상도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락 장르로 음악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뭐 굉장히 차분하고 뭐 조용한 상황에서는 뭐 약간 뉴에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레고리안 뭐 그런 분위기로 장르를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영상의 리듬감을 우리가 또 보면서 이 장르 안에서도 또 어떠한 장르로 갈 건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토바이가 추격을 하는 씬에서 락이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로 우리가 갖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면 장르에 대해서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장르를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다면 장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나 문자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영상을 봤을 때 조금 더 매치를 잘 시킬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팁인 거예요. 사실 아이디어가 돋보이게 되는 팁인 거죠. 그냥 빠른 리듬에 그냥 악기 여러 개 써서 혹은 루프라든지 뭐 이렇게 리듬감 써서 앰비언 써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단순하고 모두가 다 하는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봄으로써 좀 더 장르를 더 디테일하게 가고 아이디어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쯤 돼서 한번 이제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와야지. 그래서 로베르 주르댕이라는 분이 이게 이런 영상의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음악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그 비유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특정한 음악을 가지고 중앙신경 체제를 조정하여 특별한 상태로 몰고 나간다. 하드록은 코카인에 미친 것 같고 광풍과 같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은 마티니 한 잔, 슈퍼마켓에서의 배경음악은 기분을 돋구는 한 잔의 커피, 쿨재즈는 마리화나의 환각, 고전음악의 광대함은 환각 상태의 환상이 완성된 곳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비유적이라기보다 진짜 장면, 씬에 대한 감성이라든지 장르의 색깔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